안녕하세요. 담밤 주식클래스의 진학회입니다. 오늘 2026년 8월 12일이고요. 시간은 한 11시 36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투자에 참고만 하시고요. 모든 투자 지금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제가 오늘 맥주를 한 잔 마셨는데 음주 방송이 되겠네요. 갑자기 번개 같은 게 생겨가지고 여기 이 언론사 뭔진 모르겠는데 되게 좀 재밌는 재밌고 심도 깊은 분석 기사를 좀 많이 내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제가 하는 거여서 그런 건지 몰라도 어쨌든 플랫바이오 김선진 이 사람이 뭘 또 한다는데 코오롱제약이 플랫바이오를 흡수한 지 3년 만에 신약 개발 부분인 티온엑스 바이오로 다시 떼어난다 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분이 사실은 제약에서 물러난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실제로도 등기 이사나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챗 GPT가 이제 알려준 거기는 한데 등기 이사는 아니고 그냥 신약 개발 부분의 대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사장이라고 비등기 임원 정도 되는 건가요? 어쨌든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뉴스가 나왔습니다. 내용은 코오롱 제약에서 플랫바이오를 빼가지고 티온엑스 바이오로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신약 사업의 자산, 부채, 인력, 계약, 특허, 소송까지 티온엑스 바이오로 넘기는 거다. 그러니까는 코오롱 그룹에서 코오롱 제약이 제약과 그다음에 티온엑스 바이오가 인적 분할을 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이제 재밌죠. 특히 중요한 것은 채무 연대의 책임도 배제됐다. 코오롱제약은 기존 의약품 제조 판매 수익성에 집중하고 티온엑스 바이오는 R&D 기술 이전, 임상 자금 조달 이런 거 알아서 책임지고 원칙적으로 네가 부담하고 티온엑스 바이오로 넘어간 채무의 연대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돈이 서로 오고 가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코오롱제약 45.5%, 티온엑스 바이오 50%. 이것도 저는 솔직히 얘네 플랫바이오랑 제약이랑 그 합병할 때도 제가 지랄을 하긴 했는데 이상한 거였습니다. 사실 제 생각은 아직도 이상한 거였다. 왜 합병하는지도 몰랐고 왜냐면 코오롱제약이 만약에 상장이라도 하게 되면 김선진 대표한테 엄청난 이득이 가는 거여서 제가 지랄을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지랄을 했었는지 어쨌든 코오롱제약 입장에서는 시작 부분 매출이 4억 5천만 원밖에 안 되고 영업손실 23억 7억 7천만 원 2024년은 매출 0원 45억 4천만 원 매출 1억 3천만 원에 영업손실 36억 이게 완전 그 전재강 대표가 아마 그 당시 제약 대표였을 텐데 그때 흑자 전환하고 바로 플랫바이오랑 합병해가지고 제약이 개박살 났거든요. 김선진한테 독립회사를 주는 이유에 대해서 챗GPT가 신약 개발 전문성을 인정하되 이제 수익 사업에 기대지 말고 별도 법인에서 기술 이전, 임상, 투자 유치로 직접 성과를 증명하라. 이 김선진이라는 분이 원래 한미약품에 오셨다가 임기 못 채우고 나왔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는 플랫바이오를 설립을 했나? 플랫바이오를 설립을 하고 한미에 갔는지 아니면 이렇게 돼서 플랫바이오 갔는지 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그 뒤로 한 게 없죠 사실은. 미국 FDA 임상보류 해제 대응 경험이 있고 1000명 이상 운영 경험이 있고 KLS 2031 미국 임상 종료 경험이 있고 이것도 이전에 한 거고 이 프로토콜도 이전에 있던 거고 임상보류 해제 대응도 사실은 거의 한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이사 되고 2개월인가 3개월 있다가 이거 보류가 해제됐기 때문에 미국 연구 임상규제 네트워크 있는지 없는지 저는 솔직히 믿지 않고요. 플랫바이오 연구진과 파이프라인에 대한 연속성. 플랫바이오가 예전 뉴스 좀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20 몇 년에 파이프라인 8개인가 11개인가 가지고 진행한다고 한
뉴스가 있는데 뭐 하나도 이루어진 거 없습니다. 신약 개발 성공 경력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까지 김선진이 관여한 파이프라인에서 허가, 상업화까지 완주한 성과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TGC 1530도 공동 1차 지표에 실패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인사는 김선진의 능력이 검증됐다는 의미가 아니라 마지막으로 독립 손익구조에서 실력을 증명하는 시험대라고 보는 편이 타당합니다. 그러니까 네 능력으로 한번 해봐. 조직도 만들고 돈도 유치하고 해가지고 한번 시장에 나가서 평가받아봐. 뭐 이런 뜻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김선진에 대한 승진 포상이 아니고 코오롱그룹에서 완전 독립하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면 인적 분할을 한 거니까. 근데 이제 돈도 오고 가지 않고 그룹에서 지원을 안 하겠다는 얘기로 들리니까 독립한 거랑 거의 진배 다름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김선진의 그룹 내 권한 축소가 맞고 별도 법인에서 성과 책임 부여한 것도 맞고 코오롱제약의 신약개발 손실 격리, 요게 이제 아주 중요한 목적이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거거든요. 매출 2023년에 4억 5천, 매출 0원, 1억 3천만 원인데 영업 손실은 몇십억 되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이러저러한 이유에서 제약이랑 플랫바이오를 합병했는데 뭐 따로 나가서 잘해봐, 성공을 기원할게, 뭐 요 정도 느낌입니다. 뭐 특별한 의미 부여라든가 뭐 그런 건 없고, 제 생각으로는 이게 신약이 여러분도 이제는 느끼시잖아요.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가는 거고, 그 투자를 받기 위해서는 진짜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과연 어떤 성과를 이뤄낼지 뭐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매경 헬스라는 곳에서 TGC 허가 불확실성 커졌다. 코롱생명과학 CDMO 사업도 먹구름이다. 뭐 이거는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코롱바이오텍은 TGC 대량 생산을 대비해 공정개발하는 업체고 외부에서 거의 실적이 없는 회사입니다. 코롱생명과학의 100% 자회사고요. 그래서 계속 투자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 거고, 지금 상업화 시즌에 맞춰가지고 기계고 뭐고 다 사놨는데 지금 일정이 밀리면서 이제 난리가 났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시나리오별로 좀 따져보면 12301이 강하게 성공했을 때 TGC 생산 자산의 가치가 상당 부분 복원되고, 론자 바이오텍 CMC 작업 재개 또는 확대, 코롱생명과학 47경호 판권 가치 회복, FDA 협의 후 BLA 또는 추가 임상 결정. 다만 28년 상업화는 이미 상당히 빡빡해져 있는 상황이다. 이 301이 성공하지만 효과가 약하거나 불안정했을 때는 FDA 추가 확증 시험 가능성이 높아지고, 바이오텍은 임상 시료 공정개발 매출을 잃어갈 수 있다. 상업 생산은 수년 지연되고 고정비와 모회사 출자 부담이 지속되고 상업화는 31년, 32년 정도 가능해 보인다. 그 다음에 12301이 만약에 실패했을 때는 일반 병원 특정 환자군 사후 분석만으로 허가 추진이 어렵고, KR3 중심으로 추가 임상, 기술 이전 또는 개발 중단 중 선택을 해야 되고, 바이오텍 생산 설비, 코롱생명과학 지분가치 추가 손상 가능이 있고, 외부 CDM 수준화 시설 전환이 필요하고, 그룹이 추가 임상비를 댈지 본격적인 자본 배분 심사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301이 망하면 진짜 답이 없습니다. 지금 이게 수직 계열화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 좋다라는 얘기인 거죠. 여기서 이제 가장 뼈 아픈 게 47개국 판권 가치 회복입니다. 코롱생명과 임상이 성공하고 미국 신약 승인을 받는다면 아시아 최대 시장인 중국애로 한 2조 정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게 이제 날아가는 거가 되는 거고, 일본 임상도 혹시나 속도를 낼 수 있었는데 뭐 이런 거고, 그러니까는 지금 뭐 다 잃어버린 그런 느낌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최근에 주식이 좀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 그럴까요? 좋은 소식이 있는 거 아니냐, 우리가 모르는 또 소식이 있는 거 아니냐, 막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고 희망회로 돌리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상승이 의미 없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 밑에서 물 타신 분들이라면 지금 많게는 50% 넘게 수익이 난 상황일 겁니다. 최저가에서 매수했다고 생각을 하면 지금 96% 오른 거니까요. 최고가 대비.
이게 뭐 그냥은 아니잖아요. 22,900원, 뭐 23,000원 정도가 100% 오른 거니까 밑에서 현금으로 매수를 했다면 많이 올라간 거죠. 근데 지금 저는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아까 앞에서도 살펴봤다시피 펀더멘탈이 변한 게 없습니다. 여전히 302는 임상이 지금 안 돼서 힘든 상황인 거고, 그 다음에 뭐 회사에서 특별하게 뭐 나온 것도 없고, 그룹 내에서도 특별하게 뭐 나온 게 없습니다. 전부 지금 10월 301을 기다리는 악재와 호재가 없는 시장이에요. 없는 시장에 주가가 14만 9천 원 했던 게 11,000원까지 떨어졌으니 90% 넘게 빠진 겁니다. 그럼 90% 넘게 빠진 종목이 이만큼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소위 얘기하는 데드캣 바운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양이를 바닥에 떨어뜨리면 고양이도 털썩하고 붕 한번 떴다가 다시 가라앉는다. 지금 그 수준인 거거든요. 물론 많이 올랐습니다. 왜 많이 올랐냐? 코스닥이 이번 달에만 19%가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이에요. 월봉으로 보면. 그러니까 코롱 티슈진도 거기에 발맞춰서 올라왔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엄청나게 큰 의미는 두지는 않아요. 여기 2026년 7월 24일 날 한 4천억 가까이 터지면서 뭐 손바뀜이 일어났고, 이제 여기서 요거 이제 해먹는 형님들이 나오셨을 수도 있죠. 뭐 여기서 61,200원까지 못 가라는 법 없습니다. 없어요. 다만 제 생각은 이런 느낌입니다. 21선까지 무조건 올라간다. 무조건 올라간다. 21선은 계속 내려오거든요. 주가가 조금만 올라가면 조금이 아닙니다, 사실은. 왜냐면 21선까지 여기서만 이격도만 22%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루하루 지나면서 21선하고 요 주가가 이제 매우 가깝게 되겠죠. 그럼 21선은 이제 돌파할 수 있냐? 그건 좀 지켜봐야 됩니다. 뭐 돌파할 수 있는 어떤 뉴스가 나올까? 뭐 이런 거는 잘 생각이 안 나는 지금 현재 상황이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격이 컸기 때문에 5일선하고 21선 이격이 이만큼 컸습니다. 이렇게 컸기 때문에 이 이격 줄이기를 하러 내려오는 것이 아니겠, 그러니까 이 이격을 줄이기 위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겠느냐. 그러면 그것만으로도 주가가 올라가나요? 라고 이제 물어보신다면 주가가 그것만으로도 올라갑니다. 왜? 수급 때문에 그래요. 수급 때문에. 여기 14만 9천 원이었던 게 11,470원이면 매우 저렴하다는 생각이 들고, 여기 점한가 때리면서 여기가 지금 무주공산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매물이 없어요. 대신에 어디 매물이 있냐면 이쪽 매물이 있는 거죠. 그럼 이쪽 매물은 여기서 거래량 터질 때 조금 뭐라 그럴까, 없어졌다고 해야 되나요? 매물 자체가. 그런 가운데 지금 조금만 올라가 주면 지금 올라가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24일부터 한번 볼까요? 24일부터 보면은 개인만 사고 있는 형편이고, 외국인이 들어온 27일부터 보게 되면 외국인이 지금 72억 정도 들여가지고 주가를 100% 가까이 올린 겁니다. 저점 대비. 이게 꾸준히 상승할 거냐? 꾸준히 상승하려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어떤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현재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거 없는 상황에서 주가가 빵빵빵빵 올라서 61,200원까지 간다? 저는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다만 이럴 수는 있어요. 21선 돌파도 가능하고, 지금 매물대로 보이는 뭐 22,200원, 24,700원, 27,600원 여기까지만 간다 그러면 35,000원 이 부분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가능하지만 결국 또 떨어지게 돼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거랑 좀 비슷한 차트 흐름으로 본다 그러면 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주황색이 21선인데요. 이 21선을 이런 식으로 삼성전자가 한번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이렇게 지금 올라가는 형태입니다. 오늘 21선을 이제 돌파를 한 거죠. 저는 이걸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쌍바닥. 이런 쌍바닥.
그럼 결국 지금 티슈진 같은 경우는 외바닥이라는 얘기인 거죠. 외바닥. 이렇게. 다른 종목들이 그러면 티슈진만큼 강하냐? 안 강합니다. 예, 코오롱생명과학은 1.57%, 58% 이렇게 올랐고 지금 코오롱 같은 경우는 뭐 2.39, 뭐 3.3%, 뭐 이렇게 올랐는데 이게 지금은 그렇게 많이 올라간 건 아니죠. 다만 이런 생각은 제가 못 해봤는데 티슈진이 내려와서 이런 매수 신호를 내면 난 매수를 해야지라고 이제 전략을 세웠는데 간과했던 게 이거였어요. 여기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 이런 데서 샀으면 어땠을까? 코오롱 같은 경우도 여기 이런 데서 샀으면 어땠을까? 물론 여기서 샀을 때는 이제 물렸겠죠. 예, 물렸겠죠. 근데 이때 이제 그 문제가 터진 거고 이날 이렇게 올랐던 거를 생각을 하면은 이때는 한번 스킵하고 이때 샀어야 되는 건데 말에 샀으면 괜찮았겠죠. 여기서도 이제 여실히 드러나는 게 뭐냐면 올라오는 폭은 적지만 올라오는 폭은 적지만 코오롱이 가장 안전한 형태죠. 왜냐면 점한가 3번 맞을 때 얘만 한번 하한가도 안 갔습니다. 이날. 그래서 코오롱이 가장 안전하고 그 다음에 코생 그 다음에 코티예요. 그래서 내려가는 폭 올라가는 폭이 차이가 납니다. 코티는 많이 떨어지지만 또 많이 오르기도 하죠.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10월 결과 나오기 전에 지금 뭐 데이터를 받아서 이미 뭐 회사 쪽에서는 전부 알아가지고 뭐 회사의 고위 관계자들은 전부 알고 막 이래가지고 주가가 올라간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여기 밑에서 매수하신 분들이라 그러면 어디서 이 밑에서 매수한 물량을 줄인 다음에 다시 내려와서 여기 밑에서 물탄 만큼 다시 또 해서 다시 올라가는 흐름을 먹을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되는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스토캐스틱 533이 지금 과열권에 내일이면 들어갈 것 같아요. 내일 아침에 아마 시초가 뜨자마자 보면 이제 80으로 들어가는데요. 물론 80으로 들어가고 난 후에도 이런 식으로 스토캐스틱 이렇게 만들면서 주가가 계속 상승하기도 합니다. 주식은 100%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형태로 봤을 때는 21선 27,600원, 뭐 24,500, 24,700원, 뭐 요런 자리까지 오면은 단기 반등의 초기 국면은 마무리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왜 그러냐면 업종 차트에서 월봉으로 보게 되면 이런 흐름이에요. 지금 보시면 24개월 선에 지금 왔거든요. 저 월봉상으로. 3 음봉 떨어지고 지금 양봉 하나 크게 달았는데 이제 거의 저항 라인 정도에 온 거예요. 60개월 선, 24개월 선 가격이 857, 849인데 858입니다. 그럼 이번 달 월봉이 아직 다 안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올라올 만큼 올라왔으니까 내일부터 떨어져도 얘는 일단 할 일을 한 거예요. 이번 달 봉은. 그럼 얘가 만약에 이렇게 떨어진다 그러면 코스닥이 떨어진다 그러면 그럼 코스피가 반대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코스피가 올라가는 거에 대한 직접적인 어떤 논거는 삼성전자가 21선을 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해서 쌍바닥 만들어서 21선 돌파했고요. 그러니까 5일선 쌍바닥 만들어서 21선 돌파를 했습니다. 그럼 이거는 얘는 일단 61선까지 한번 붙어보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그럼 61선까지 주가가 올라가면 21선이 이렇게 위로 올라오고요. 다시 주가 떨어져서 저점 만들고 쌍바닥 만들고 21선 돌파하기 직전까지 보면 21선 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서 21선 쌍바닥 되고 61선을 돌파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흐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61선 조정을 이렇게 하고 주가는 이런 식으로 갔다가 또 이렇게 하고 이렇게 가는 흐름으로 이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61선 한파동이 더 나오는데 그때 여기 고점을 돌파하느냐 아니면 또 맞고 떨어지느냐 하면은 61선 이제 쌍봉 나오면서 본격적인 하락으로도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 형식으로 보고 있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지금 시장의 자금이 한정되어 있는 가운데
코스피가 오르면 코스닥이 좀 떨어지고, 코스피가 그러니까 코스닥이 오르면 코스피가 떨어지고, 코스피가 오르면 코스닥이 떨어지는, 지금 양쪽 이렇게 있으면 양쪽에 자금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시소가 이렇게 기울었다가 이렇게 기울었다가 이런 식으로 되고 있는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올라가는 게 여러분들한테 희망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희망으로 안 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희망인지 모르겠는데, 너무 희망적으로 생각할 필요도 없고 너무 좌절할 필요도 없다. 아직은 끝난 게 아니다. 10월 결과가 나와봐야 7월 결과가 나오고 그룹이 어떻게 결정하느냐, 이 부분이 지금은 매우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고, 그럼 너는 대체 이거 뭐 어떻게 할 건데? 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저는 이렇게 떨어져서 이 신호가 나오면 이 신호가 나오는 가격에 상관없이 매수를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냥 대충 봐도 얘가 이렇게 지금 올라왔다가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여기 와야 되거든요. 여기 와야지 이 신호가 생깁니다. 여기 침체권에 와야지. 그럼 이 침체권에 올 때까지 기다린다는 얘기인 거죠. 그때까지 현금 안 쓰고 기회비용 날리면서 그냥 지켜보는 중이다. 올라가는 거 뭐 배 아프다 그런 것보다도 그래도 조금이라도 그러니까 내가 매수하려면 떨어져야 되지만, 그래도 여기 물려 있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손해를 줄이려면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올라가기도 바라면서 떨어지기도 바라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올라가는 거에 무슨 음모론적인 어떤 그런 거 갖지 마시고, 보이면 보이는 대로, 내가 했으면 한 대로, 나는 여기서 매수를 했다면 어딘가에서 여기서 산 물량은 정리를 해서 다시 내려오면 또 산 만큼 또 다시 늘리고, 이런 방향으로 좀 하셨으면 좋겠다. 그게 맞다. 왜냐하면 변한 건 아무것도 없다. 상황이 나아진 건 아무것도 없다. 이 부분을 꼭 생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찌남 K였습니다.